오사카 엑스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섬이 쓰레기를 매립해서 만들어진 인공섬인데 그 밑에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다 보니까 메탄가스가 대량으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탄가스가 폭발할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공사하다가 그 불꽃이 튀어서 그것 때문에 메탄가스가 폭발한 적이 있습니다. 메탄가스가 나오는 건 뻔한 거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이 메탄가스를 빼내는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한 시설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랜드 링 위로 사람들이 올라갈 수 있게끔 만들어졌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구조물이 휘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러다가 무너지는 거 아니냐. 그런데 오사카 엑스포 협회 측에서는 괜찮다, 안전상에는 문제가 없다 라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오사카 엑스포 측이 방문자 수를 뻥튀기 하고 있습니다. 그 시민단체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한국을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올해 일본에서 많은 기대를 모으며 개최한 오사카 엑스포가 충격적인 결과를 맞았다고 하는데 현재 상황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사카 엑스포는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좀 결말은 굉장히 좋지 않게 좀 결말을 맞이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그 문제를 하나하나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안전 문제를 들 수가 있는데 다들 잘 아시다시피 메탄가스 문제가 있습니다. 오사카 엑스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유메시마 섬이 쓰레기 섬입니다. 쓰레기를 매립해서 만들어진 인공섬인데 아무래도 그 밑에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다 보니까 메탄가스가 대량으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탄가스가 폭발할 위험이 굉장히 다분히 높습니다. 실제로 2024년 작년에 3월 달인가요? 공사하는 도중에 공사하다가 그 불꽃이 튀어서 그것 때문에 메탄가스가 폭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바닥이 천장까지 올라갈 정도로 큰 폭발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메탄가스의 폭발에 대한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런 메탄가스가 나오는 건 뻔한 거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이 메탄가스를 빼내는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한 시설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사진을 볼까요? 지금 오사카 엑스포 그 협회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그 대책이 그냥 맨홀 뚜껑을 열어놓는 거,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사카 엑스포 그 협회 측에서 이 메탄가스를 이제 측정을 해서 발표를 하겠다 하면서 그거를 인터넷상에 발표하면서 쭉 이어져 왔는데 지금은 이것조차도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되도록이면은 언론 쪽에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언론 통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신분 아카하타라는 신문사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가장 진보적인 그리고 가장 제가 볼 때는 양심적인 뭐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좀 양심적인 보도를 하는 진보적인 그러한 신문사인데 이 신문사가 오사카 엑스포 측에 인터뷰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한테 아무래도 좀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러한 언론을 선택적으로 인터뷰를 응하고 이제 보도를 내는 그러한 일 때문에 이제 언론 통제를 한다라고 이제 좀 논란이 일었던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일이 좀 벌어졌잖아요. 좀 선택적으로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서 뭐 기자회견을 한다던가 하는 게 오사카 엑스포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들을 되도록이면 언론에 좀 내보내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래도 이제 메탄가스가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엑스포 회장 내에서는 전면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설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담배를 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엑스포 관계자들이 곳곳에서 담배를 피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담배꽁초가 발견되고 있어요. 그리고 곳곳에서 숨어서 담배를 피는 관계자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관계자들까지도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담배를 피고 있습니다. 작년에 공사하다가 불꽃 하나 튄 것 때문에 정말 큰 폭발이 일어났는데 여기저기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담배를 피고 있다는 거는 정말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거 잘못해서 이게 폭발이 일어난다면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대규모의 폭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일인데 정말 이거는 안전 불감증인 거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정말 크게 우려되는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건축물 논란인데 그랜드 링이라고 오사카 엑스포 회장을 삥 둘러서 2km 정도로 이제 목조 건축물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비바람을 피할 곳이 없습니다. 오사카 엑스포가 막 개막을 했을 때 그날에 첫날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비 피할 곳이 없어서 사람들이 비를 쫄딱 맞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비 피할 곳이 없어요. 2km로 쭉 둘렀는데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벽이 없습니다. 나무를 그냥 구조물로 그냥 뼈대만 설치해 놨기 때문에 바람이 그대로 들어오고 비가 그대로 들이닥칩니다. 그래서 비 피할 곳이 전혀 없습니다. 오사카 회장 내에서는. 그렇다는 것은 여름이 됐을 때 햇빛을 피할 곳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지금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지금 날씨가 덥잖아요. 여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열사병 환자가 다발할 것이다 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고 며칠 전에는 최근에는 실제로 열사병으로 쓰러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이미. 그래서 구급차에 실려서 좀 후송된 사례가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굉장히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이 그랜드 링 위로 사람들이 올라갈 수 있게끔 만들어졌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링 위로 올라갔는데 이게 산책로예요. 이렇게 쭉 둘러서 이제 볼 수 있게끔 그 길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구조물이 그 나무로 연결된 부분이 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의 그 네티즌들이 사진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보시는 사진이 그 사진입니다. 이게 동그랗게 빨간색으로 동그랗게 표시를 해놨는데 이 부분이 휘어 있다. 사람들이 올라가니까 이 부분이 휘었다라면서 인터넷상에 이러한 사진들이 막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러다가 무너지는 거 아니냐. 그러한 논란이 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사카 엑스포 협회 측에서는 아무 문제 없다. 괜찮다. 안전상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라고 뭐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 그랜드 링의 일부분이 후쿠시마 목재를 이용해서 만들어졌다는 점을 좀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랜드 링을 만드는데 3,000억 원 정도 이상을 들였다고 해요.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을 들였는데 이게 3년 정도 후에는 이 목재가 열화가 된다고 합니다. 큰 금액을 들였는데 3년 후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통나무가 아니라 그러니까 합판을 이제 접착제로 붙여가지고 만든 그러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게 금방 열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3년 후에는 열화가 돼서 사용할 수 없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헛돈을 쓴 거다. 큰 비용을 들여서 일회용짜리 정말 큰 건축물 하나 만든 거다. 그래서 비판의 목소리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논란은 화장실 논란이 좀 크게 일었었죠. 오사카 엑스포가 시작되기 전부터 뭐 20억 원짜리 화장실 뭐 그러면서 크게 논란이 됐고 뭐 그거는 뭐 유명한 디자인을 고용을 해서 화장실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 뭐 사용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화장실 문제가 벌어지곤 했는데 여기서 최근에 좀 크게 논란이 됐던 게 어린이 화장실이 크게 논란이 됐습니다. 이 보시는 사진이 지금 오사카 엑스포 회장 내에 있는 어린이 화장실입니다. 보시면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칸막이가 없습니다. 그냥 변기만 덩그러니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칸막이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유가 아무래도 이런 교육기관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이제 화장실에 봐야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칸막이 없이 아이들을 이제 화장실을 이용하게 하고 선생님이 아이들을 이제 봐야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래서 그 칸막이가 없는 건데 이곳은 그 공공장소잖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이고, 그리고 어린이 혼자 이용하는 곳이 아니라 부모가 같이 동반을 해서 화장실을 이용을 하는 곳인데, 왜 칸막이가 없냐 하면서 이제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정말 크게 좀 반발을 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좀 이 부분에서 아이들도 부끄러움을 느낀다. 왜 칸막이가 없냐. 좀 이러한 논란이 일었습니다. 또 하나의 시스템은 뭐 예약 시스템, 계속 줄을 서야 된다. 사전 예약 시스템을 도입했음에도 계속 줄을 서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약을 했는데 뭐 디지털화 한 거죠. IT화 한 거죠. 그렇다면은 빠르게 지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빠르게 요거를 지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오사카 엑스포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고질적인 IT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 가신 분들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일본 입국 심사 시간 정말 어마어마하게 오래 걸립니다. 진짜. 일본은 들어갈 때 일본 입국 심사 카드 더 이상 이제 그 종이에다가 적지 않습니다. 그 온라인상으로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딱딱딱딱 적어서 일본 정부 그 데이터베이스에 그냥 올리면 됩니다. 그리고 QR코드 받아서 이제 그걸로 이제 입국 심사 받으면 되는데 보통은 이렇게 하면은 QR코드 찍고 간편하게 그냥 들어가고 그러한 시스템이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QR코드가 있음에도 IT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또 검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따로 검사해가지고 또 이걸 찍고 또 뭐 하고 뭐 또 들여다보고 막 하고 하면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다 보니까 안 그래도 요즘 일본에 오는 그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은데 그렇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제가 일본에 입국할 때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항상 시간을 재보거든요. 항상 1시간 이상씩 시간이 걸립니다. 한국하고 비교해 보면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한국은 정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외국인들도 입국해서 들어옵니다. 빠르게. 그런데 일본은 IT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그러한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일본에서 그 진행하고 있는 게 마이넘버 카드를 IT화 한다면서 그 도입을 했는데 이것도 정작 해 봤더니 IT가 아니라 아날로그였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거 오사카 엑스포도 그렇고 일본 입국 심사도 그렇고 IT화 다 해놨더니 정작 실행하고 있는 건 아날로그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고질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IT에는 익숙해져 있는데 아무래도 외국 기업도 많이 들어오고 스마트폰 일상화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IT에는 그냥 익숙해져 있는데 이제 그 운영 자체가 일본 정부나 뭐 일본 단체가 운영하는 것 자체가 이제 IT화로 인해서 자신들이 운영하는 것 자체는 이제 좀 제대로 운영을 하는 게 미숙한 거죠. 방문객 통계가 충격적으로 나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나왔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좀 그림을 보면서 그래프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오사카 엑스포에 방문하는 연령대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보시면은 50, 60, 70대 사람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대 이상의 사람들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연령대가 많은 사람들이 오사카 엑스포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중장년층 그리고 노년층들만 오사카 엑스포를 찾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좀 경제적인 부분, 좀 그러한 부분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좀 나이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예전에 그 1970년인가요? 오사카 엑스포 그 당시를 추억하는 사람들이 이제 다시금 그 당시의 추억을 회상하면서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좀 아무래도 일본이 고도 경제 성장기고 하다 보니까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았는데 하면서 또 그때 오사카 엑스포가 굉장히 좀 성공적으로 좀 치러졌기 때문에 그때를 좀 추억하면서 찾아가는 그런 게 많이 있는 거고 젊은 세대 같은 경우는 고도 성장기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법을 꺼지고 잃어버린 30년 계속 그 상태에서 또 지금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에 있고 하다 보니까 뭐 추억할 거리도 없는데 찾아갈 그런 명분조차도 없는 거죠. 또 하나는 경제적인 이유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세대 간의 격차가 좀 있는데 아무래도 버블 이전 세대하고 버블 이후 세대, 버블 이전 세대는 아무래도 그 버블 전에 벌어놓은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노인 세대들이 부자예요. 일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좀 여유 있게 삽니다. 일본은 좀 나이 있는 사람들은, 노인들이. 근데 반대로 그 젊은 사람들은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 갈 때마다 좀 놀라는 게 복장에서부터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좀 중장년층, 노년층들을 보면은 옷을 입은 걸 보면은 굉장히 패션 센스가 좋습니다. 또 그리고 굉장히 좀 고가의 브랜드로 굉장히 옷을 잘 입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아무래도 경제력이 있으니까, 그리고 좀 배우고 경제력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패션에도 신경을 쓰고 옷을 잘 입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도 저는 좀 그 경제적인 부분을 좀 알아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힘겹게 살고 있다 보니까 좀 오사카 엑스포까지 가는데 또 비싼 차비들이고 또 입장료도 비쌉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먹는 밥값도 비싸서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싼 비용을 들여서 갈 여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이런 말도 나오고 있어요. 오사카 엑스포를 가느니 차라리 디즈니랜드를 가겠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오사카 엑스포에 그 큰 돈을 들여서 갈 이유가 없는 거죠. 여기서 오사카 엑스포 측이 방문자 수를 뻥튀기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좀 데이터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사카 협회가 총 방문자 수를 2,820만 명으로 상정을 했는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15만 명의 사람들이 오사카 엑스포를 방문을 해야 됩니다. 게다가 이게 이 사람들이 다 온다고 해서 그 손익분기점을 넘길 수 있는 수치도 아니에요. 최소한 운영비 적자라도 면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12만 명이 방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사카 엑스포 측에서 매일 방문자 수를 발표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방문자 수에는 스텝의 숫자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사카 엑스포와 관련된 그 스텝 관련자의 숫자가 11만 명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방문자 수를 뻥튀기 하고 있다는 거죠. 게다가 방문자 수의 절반 정도만 실제 티켓 판매 수익이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일반 학생들을 강제로 동원해서 오사카 엑스포에 보내고 있거든요. 이런 학생들은 무료 티켓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할인 티켓이라던가, 그리고 뭐 장애인 티켓이라던가, 이런 거 다 빼고 나면은 실제로 수익을 올리는 건 절반밖에 안 된다. 이러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사카 엑스포 측에서 이제 방문자 수를 뻥튀기 하기 위해서 학생들을 강제로 동원을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학생들의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왜 학생들을 강제로 오사카 엑스포에 보내느냐 하면서 이제 학생들을 강제로 동원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서명 운동을 벌였습니다. 서명 운동을 하면서 이제 그 서명 운동한 그것을 시에다가 제출을 했어요. 근데 시 측에서는 아무런 답변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학부모들이 이제 우려하고 있는 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문제들, 이제 메탄가스 폭발할 위험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열사병으로 쓰러질 위험이 크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쪽으로 가면은 위험하다 하면서 이제 서명 운동까지 벌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그대로 지금 일을 진행을 하고 있어서 크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사카 엑스포를 유치를 하고 지금 이렇게 무리하게 운영하고 있는 그 원래의 목적은 카지노에 있습니다. 지금 오사카 엑스포 회장 옆에, 바로 옆에 카지노를 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정치하고 좀 관련이 되어 있는데, 그 유메시마 섬 자체에 쓰레기 섬인데, 요게 떨렁 어느 날 갑자기 카지노를 짓게 된다면은 그 카지노에 대한 투자 유치도 쉽지 않게 되고, 유메시마 섬에 대한 가치도 좀 떨어지는 그러한 상태에서 해버리면 문제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국제적인 이벤트 오사카 엑스포를 이제 유치를 하면은 이 유메시마에 대한 그 가치도 올라가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카지노에 대한 유치도 더 쉽게, 그 투자도 쉽게 받을 수가 있고 하게 되고, 또 게다가 이제 엑스포를 진행하게 된다면은 기본적인 기반 시설, 인프라를 이제 나라의 돈으로 인프라를 깔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위에 그대로 카지노만
그 건설을 하면 되니까 이제 그러한 목적으로 이제 오사카 엑스포를 유치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제 학생들까지 동원하고 그리고 이렇게 많은 그 사람들 수를 뻥튀기를 하고 하면서 이렇게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지금 기획을 한 게 일본 자민당하고 그리고 오사카에 기반을 둔 그 지역 정치 단체인 일본의 좀 우익 정치 성향의 그 정치 단체라고 볼 수 있는 일본 유신회가 이거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좀 아슬아슬한 그러한 상황이잖아요. 이게 오사카 엑스포가 성공적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지 못한다면은 이제 표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자민당하고 일본 유신회가 좀 커다랗게 타격을 받을 수가 있어서 이렇게 좀 무리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알고 있는 사람들도 뭐 있겠죠.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을 테고 관심 없는 사람들은 모르고 있을 테죠. 대부분의 국민들이 모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기획 기사로 이거를 좀 보도한 그러한 몇몇 진보 언론들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절당한 신문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한 신문사가 이러한 내용들을 기획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가 있는 게 이건 좀 재밌는 얘기인데 날씨가 더워지다 보니까 그리고 쓰레기 섬이고 오사카 엑스포 회장 내에 숲을 만들었는데 또 그 숲 안에 또 하나의 연못이 있고 또 그랜드링 안에 또 호수 같은 또 그러한 크게 물 가지고 쇼를 할 수 있는 그게 있는데 물이 굉장히 더럽습니다. 그래서 대량의 벌레가 발생을 해서 지금 그 그랜드링 그 기둥에 시커멓게 그냥 벌레들이 앉고 그리고 또 각 국가들마다 그 전시장이 있잖아요. 그 국가들 안에 그 전시장 앞에 뭐 세워놓은 뭐 동상이라던가 하얀 동상에 시커멓게 막 벌레가 앉고 이런 사진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점점 벌레들이 더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면서 지금 나오고 있는 말이 전염병이 유행할 수 있다. 이제 모기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면은 여기저기 막 대량으로 발생해서 사람들이 물고 하면은 전염병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러한 위험성이 있다. 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엑스포 협회 측에서는 이제 벌레들을 죽이기 위해서 살충제를 뿌리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살충제 뿌리면은 또 다른 문제가 또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서 재밌는 현상이 그랜드링이 아까 사진 보셨듯이 목조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 기둥만 지금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 기둥 사이에 제비들이 제비집을 지으면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가 벌레들이 많으니까 그 벌레들을 먹기 위해서 새들이 몰려들어서 새집을 짓고 있습니다. 좀 뭐 이런 재미있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이재명 후보의 발언에 주목하고 있다는데 어떤 발언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요 그림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그림이 야후 재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인데 한국 대선이 일본에 영향이 있다고 보십니까? 라는 그러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결과가 영향이 있다가 52% 정도 되고 영향이 없다가 46% 정도 됩니다. 뭐 한 절반 정도 반반 이렇게 나뉜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근데 뭐 한국이나 일본이나 각자의 그 정치적인 분야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서로에 굉장히 커다랗게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이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한국 대선에 일본의 언론들이 크게 집중을 해서 좀 보도도 많이 내고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아무래도 지금 한국 대선 주자들의 지지율을 보게 되면은 이재명 후보가 정말 압도적인 수치로 지금 앞서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일본 언론에서도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만 주목을 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보도만 하고 있습니다. 다른 후보들에 대한 보도는 거의 볼 수가 없는 수준이에요. 아예 보도를 하지 않는 그러한 수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심지어는 일본에서는 김문수가 누구야? 이러한 댓글이 달릴 정도입니다. 이제 한국 대선에 대한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몇 퍼센트의 뭐 지지율이 있다 뭐 그러면서 막 쭉 설명이 나오면은 그 댓글을 제가 쭉 보면은
야, 김문수가 누구야? 뭐 하는 사람이냐? 이러한 댓글이 달릴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뉴스만 나오고 있다 보니까 다른 후보들은 일본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이재명 후보에게만 집중해서 보도되는 그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일본 반응도 궁금합니다. 이것도 좀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문조사 하나로 모든 게 다 설명이 끝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야후재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인데 윤 대통령 파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설문조사입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시면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가 86%나 됩니다. 정말 압도적인 수치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타당하지 않다라고 일본 국민들이 반응을 한 것입니다. 이 이유가 아무래도 뭐 다들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윤석열 정권 당시에 한일 관계의 그 외교를 아무래도 일본 중심으로 좀 펼친 경향이 강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일본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좀 이러한 결과가 좀 나왔습니다. 몇 해 전에 일본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한국인 설문조사를 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뽑혔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일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한국인 설문조사를 한다면은 제 생각에는 아마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뽑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일본인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좋아해요. 실제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일본 중심으로 정책을 펼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역사적인 부분에서도 아무래도 일본 편을 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일본 국회의원들, 전 일본 총리들이 전부 한국에 와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아무래도 뭐 한국에서 뭐 뉴라이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막 전면적으로 막 드러나와서 이제 식민지 사관을 막 주장을 하고 그리고 일본에서 주장하는 그러한 것들을 대변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에서 바라봤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한일 관계를 정말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힘쓴 대통령 그러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국민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좋아하는 거고 인기가 좋은 거죠. 일본 사람들은 원래 정치에 큰 관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무성 해체 시위를 하기 위해 밖으로 나온 배경이 궁금합니다. 일본인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고 그리고 시위하고 그리고 뭔가 목소리를 내고 하는 거를 나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을 하지 않고 그런데 이번에 재무성 시위가 벌어졌다는 거는 굉장히 상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일본인들의 생활이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이게 살기 힘들다, 먹고 살기 힘들다. 우리가 벌어들이는 수익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고 그리고 정부에서 걷어들이는 세금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정말 힘들어서 못 살겠다 하면서 사람들이 재무성 앞으로 뛰쳐나온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일본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힘든 삶을 살고 있다는 그러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임금이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대로입니다. 반면에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국민 부담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민 부담률이라는 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벌어들인 수익에서 얼마만큼 국가에 내느냐, 지불을 하느냐, 얼마만큼 국가가 가져가느냐,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걸 좀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표는 일본의 국민 부담률을 나타낸 표입니다. 1975년도를 살펴보면 일본인들의 국민 부담률이 25.7%입니다.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2025년을 보면은 46%로 나타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재무성이 2025년 일본 국민의 국민 부담률 전망치를 발표했는데 46%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표를 자세히 보시면은 한 2년 전쯤에는 48%까지 올라갔습니다. 라는 거는 일본인들의 국민 부담률이 거의 50% 정도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일본에서는 에도 시대로 다시 돌아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에도 시대 때 소장농들이 그러니까 소장료로 그 쌀을 절반을 떼어갔다.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지금 현 시대에 지금 국가가 50%를 떼어간다.
지금 에도 시대로 다시 돌아갔다.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버는 돈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대로인데 그만큼 떼어가는 돈은 더 많아졌으니까 쓸 수 있는 돈은 더 작아진 거죠. 물가도 오르고 했으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버는 돈은 똑같은데 지금은 쓸 수 있는 돈은 더 작아진, 더 힘겹게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빠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1995년과 2025년 세후 수입의 차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보시면은 연봉 500만 엔, 그러니까 한화로 5천만 원, 연봉이 5천만 엔인 사람이 건강보험, 연금, 고용보험, 소득세, 주민세를 내고 나면 401만 엔 정도가 됩니다. 5천만 원 버는 사람이 이것저것 다 떼고 나면은 4천만 원 정도가 남는다는 거죠. 그런데 1995년과 비교해 보면은 27만 엔 정도가 줄어든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한 30년 전하고 비교해 보면은 한 270만 원이 더 줄어든 그러한 금액이라는 거죠. 더 줄어든 금액을 지금 받고 있다는 거죠. 그 금액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일본인들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재무성 시위도 벌어진 겁니다. 점점 힘들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일본인들이 세금을 많이 낸다고 해서 뭐 어떠한 특별한 혜택이 뭐 더 주어지거나 하고 그러한 것도 아닙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점점 세금을 많이 올리고 그러한 이유가 일본의 정부가 돈이 없다 보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세금을 계속 올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쥐어짜서 세금을 걷어들이고 있는 겁니다. 아베 때부터 그 대기업에 대한 그 세금, 기업세는 대폭적으로 줄이고 그리고 국민에 대한 그 부담은 대폭도 올리고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것 때문에 일본인들이 불만이 쌓여서 그러한 시위까지 벌어지게 된 거죠. 이런 거는 뭐 한국도 지금 동일하게 벌어지고 있어서 좀 크게 정책적으로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서 계엄 관련 시위가 지금의 일본 시위에 영향을 끼쳤을까요? 저는 다분히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시위를 하지도 않고 사람들이 목소리도 내지 않고 그러한 분위기인데 어느 날 갑자기 재무성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제가 일본에 가면은 주로 만나는 사람들이 좀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좀 그러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진보 정치인분을 제가 또 친하게 지내는 분이 있어서 진보 정치인을 만나거나 아니면은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뭐 대학 교수님 그리고 시민단체 분들도 제가 많이 만나거든요. 그 시민단체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한국을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아무래도 시민단체 분들이 이제 그 뭔가 활동을 하려면은 사람들을 모으고 목소리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것을 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한국하고 비교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저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한국인들은 어떻게 그렇게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냐. 정말 부럽다. 일본도 한국처럼 좀 변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정말 부럽다고 항상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면은 아무래도 한국에서 최근에 벌어졌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시위라던가 이러한 부분들을 보고 일본인들도 자극받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바뀔 가능성이 있을까요? 바뀔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당장 상황이 지금 쌀값도 뭐 2배로 오르고 너무 힘드니까 지금 이렇게 나온 거지 좀 요게 좀 수그러들고 하면은 뭐 예전처럼 다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재무성 시위에 나온 사람이 숫자가 얼마 되지 않아요. 한 1000여 명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잠깐 그렇게 시위에 나온 거지 이게 지속적으로 또 지금 이어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뭐 이러한 일들이 다시 벌어질 거라고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선 시위에 대한 인식은 어떤가요? 일본에서는 데모 자체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아무래도 그 목소리를 내고 하는 거를 나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본인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가끔씩 이런 얘기를 듣는데 나라님이 알아서 잘 해주시겠지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이 나라 잘 되라고 이거 하는 거지 나라 못 되라고 국민들 잘못 되라고 하겠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에도 시대도 아니고
나라님이 알아서 잘 해주시겠지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를 가끔씩 듣거든요. 좀 아무래도 국민들의 수준이 그렇다 보니까 정치에도 관심도 없고 하다 보니까 좀 이러한 분위기는 뭐 바뀌기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뭐 시위나 하는 목소리를 내거나 하는 부분도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부분이 좀 크고 하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일본인들이 여행을 잘 가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유독 한국에 많이 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본인들이 여행을 안 갑니다. 해외여행을.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권 보유율을 보면은 2024년 기준 일본인들 여권 보유율이 17%밖에 되지 않습니다. 보통 선진국 정도 되면은 한 50% 되거든요. 한국은 60%가 넘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선진국 중에서 가장 낮은, 정말 17%면은 정말 후진국도 이 정도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극소수의 일본인만 해외여행을 가는 거죠. 이 17%의 사람들이 다 해외여행을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사람 중에서도 이제 가는 사람이 또 있으니까 안 가는 사람도 있고, 정말 극소수의 일본인들만 해외여행을 갑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일본인들이 가장 많이 가는 해외여행지가 한국입니다. 근데 너무 적은 숫자다 보니까 한국에 가장 많이 간다고 하더라도 한국에 들어오는 일본인들의 숫자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죠. 제가 가끔 인터넷상에서 좀 보는 얘기가,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일본에 가는데 일본인들은 왜 한국에 안 오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많이 오는 겁니다, 이게. 가장 많이 가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그런데 워낙에 이제 여권 보유율이 적고 해외여행을 안 가다 보니까 정말 적은 수의 숫자가 한국에 올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이렇게 오는 일본인들 보면은 이게 한국이 좋아서 오는 거예요. 정말 한국이 또 가깝고 또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이 좋아서, 또 아무래도 또 한국하고 비슷한 그러한 상황이 가깝고 아무래도 저렴하고 다른 관광지에 비해서 짧게 뭐 금방 갔다 올 수 있고 하다 보니까 한국을 선호하고 한국을 가장 많이 오게 되는 거죠. 현금만 가지고 한국에 온 일본인들이 곤욕을 겪었다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 건가요? 제 영상에서 소개한 내용인데, 이게 하나의 어떤 기획 기사를 제가 소개해 드린 적이 있어요, 제 영상에서. 그러니까 한국이 전 세계에서 캐시리스가 가장 높은 1위 국가입니다. 현금 없이 살 수 있는 1위 국가 한국이다 보니까 이 언론에서 그렇다면은 현금만 가지고 한국에서 여행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취지에서 현금만 가지고 한국에서 여행을 해보자라고 이제 그거를 실험을 한 그러한 기사였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아날로그다, 뭐 아직까지 현금을 많이 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실상 일본 여행 가면은 현금 거의 쓰지 않고 카드만 가지고, 또 아니면 스마트폰 결제 뭐 이러한 것으로만으로도 충분히 여행 가능합니다. 거의 현금 쓰지 않고.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많이 변해서 일본도 캐시리시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돼서 현금 없이 좀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좀 현금을 좀 써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긴 있죠. 아무래도. 근데 이 기사에서는 현금만 가지고 생활을 해보자, 여행을 해보자 했는데, 현금만 가지고는 한국에서 생활하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그러한 결론이 나왔습니다. 시작부터 버스를 타려고 했는데 현금 없는 버스가 도착을 해서 곤욕을 겪었고, 그리고 여기저기 가는 데마다 키오스크가 있는데 그 키오스크에 현금 넣는 구멍이 없더라, 뭐 이러한 얘기가 있었고, 그런데 관광지를 가니까 관광지는 그나마 좀 현금을 받는 곳이 많이 있어서 관광지는 현금만 가지고 좀 관광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실생활에서는 현금만 가지고는 생활을 하는 게 불가능하다, 뭐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일본인들 반응은 아무래도 뭐 한국은 아무래도 IT화가 잘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게 잘 진행이 되고 있구나, 뭐 이러한 얘기 나오고, 또 뭐 지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일본이 이렇게 좀 캐시리시가 잘 안 되는 이유는 지진 때문에, 지진이 일어나면은 정전이 되면은 뭐 스마트폰이나 카드 이러한 것들이 사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반드시 현금은 어느 정도의 일정 금액의 현금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뭐 이러한 뭐 반응도 나오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일본에서 관광할 때 절대 일본어를 사용하지 말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떤 이유인 건가요? 이것과 관련된 영상을 제가 2가지 영상을 올렸거든요. 하나는 처음 만났는데 반말하는 일본인. 일본인은 왜 반말을 할까?
관한 영상을 올렸고, 또 하나는 대만에서 나온 기사였어요. 대만에서 어떤 여성이 일본에서는 일본어를 쓰지 말고 영어를 써야 된다. 그 이유가 어설프게 일본어를 쓰면은 좀 무시를 당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영어를 쓰면은 좋은 대접을 받는다. 이러한 내용이 대만에서 기사화가 됐습니다. 그 내용을 좀 전달해 드렸거든요. 근데 이 두 부분이 좀 동일하게 일맥상통하는 게, 일본에 가면은 아무래도 일본어를 할 줄 아시는 분들이 그냥 관광 목적으로 가면은 이거를 못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일본인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반말을 하는 일본인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또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 보면은 일본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인데 뭔가 이제 뭐 서류 같은 걸 뗄 일이 있어서 뭐 시청이나 뭐 동사무소나 이런 데 찾아가서 이제 뭐 요거 해주세요 하면은 이제 처음에 굉장히 친절하게 일본어로 응대를 하다가 이제 알고 봤더니 한국인인 거예요. 그 다음부터 갑자기 반말을 하더라. 이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경찰을 만나서 뭐 문제가 생겨서 경찰이 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존댓말로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 한국인인 걸 알고 나서는 갑자기 반말을 하더라. 뭐 이러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일본에서 반말을 왜 하는 거냐, 뭐 이러한 좀 논쟁이 좀 인터넷상에 보면 있는데, 저도 좀 이러한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좀 이러한 것들 때문에 좀 일본에 가서는 그냥 영어를 써라, 좀 이러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뭐 어설프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만 여성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설프게 일본어를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영어를 쓰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좀 일본어 쓰면은 좀 뭐라 그럴까? 만만하게 본다고 할까? 좀 하대한다고 그럴까? 좀 갑자기 좀 이렇게 처음 만난 사람인데 반말하고 뭐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좀 일본인들한테 왜 그러냐 얘기를 들어보면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일본어를 잘 못 알아듣기 때문에 반말로 하는 거다, 잘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정말 능숙한 일본어로 존댓말로 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반말로 이야기를 해요. 좀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이 처음에는 존댓말로 하다가 한국인인 걸 알고 반말로 이야기를 하고, 좀 이러한 거 보면은 좀 이상하단 말이죠. 그래서 좀 어설프게 일본어를 쓰느니 영어로 이야기를 하면은 일본인들의 태도가 바뀌더라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그냥 애초에 일본에 간다면은 그냥 영어를 쓰셔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좀 인터넷에 보면은 좀 이런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뭐 유튜브도 그렇고, 일본에 여행을 가니까 여행 일본어 뭐 이런 것쯤은 알고 일본 여행을 하자, 뭐 그런 영상들이 있는데, 뭐 일본어 알면 좋긴 하죠. 그런데 영어를 쓰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취지에서 네, 영어를 쓰는 게 좋다, 뭐 그렇게 그러한 대만에서 그러한 기사도 나왔고, 뭐 저도 그러한 영상을 뭐 만들어서 뭐 올리고 뭐 했던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일본에 좀 반말 문화가 있거든요. 학교 선생님한테 학생들이 반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그리고 또 자기하고 좀 나이가 비슷하다 싶으면은 또 반말로 이야기를 하고, 좀 그러한 경향이 있어서 반말로 이야기하는 게 있고, 이거는 뭐 일본인이나 외국인이나 뭐 상관없이 일본의 문화 뭐 그러한 부분이 존재를 해요. 또 하나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반말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일본에 굉장히 많은 외국인 노동자가 또 들어와 있고 하다 보니까 좀 그 부분에서 좀 외국인 노동자를 좀 이렇게 좀 낮게 내려다보고 반말을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외국인 노동자들 막대하고 막 반말로, 처음부터 반말로 이야기하고 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좀 그런 게 일본에서는 더 크게 두드러져서 나오는 게 아닌가 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시청자분들께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좀 이것저것 일본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뭐 혹시라도 일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슈, 뭐 정치 관련 그러한 이야기들 궁금하시면은 제 채널에서 보시면은 좀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채널에 들어오셔가지고 좀 보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